자, 저희가 무릎 연골을 흔히 냄비 코팅에 비유를 하고는 하잖아요. 냄비도 오래 쓰다 보면 그 코팅이 다 벗겨지기 마련인데 무릎 관절도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안 좋아지기 마련인 걸까요? 관절염은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연골의 성분들이 다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 아프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음식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관절 연골이 나이를 먹으면서 상하느냐, 일반적으로는 맞죠. 네. 분명히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관절 연골을 많이 상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외래에서 보다 보면 나이 70, 80 되셔서 MRI 찍어도 관절이 깨끗하신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에 반해서 또 20대, 30대, 뭐 30대, 40대에서도 뭐 예상외로 관절 연골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관절 연골이 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게 유전적 요인인 거거든요. 이게 정말 유전이 되는 질병인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의 그 요소가 훨씬 더 큰 건지도 궁금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적 소인과 그 후천적 그 소인이 다 관여가 됩니다.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모의 얼굴을 닮듯이 네. 예를 들어서 오다리가 이제 내반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반 변형을 이제 부모가 내반 변형인 경우 자식들이 또 내반 변형이 되고 그러면 확실히 그 무릎의 관절염이나 이런 게 아주 그 대표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 소인은 명확히 있고 후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쪼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쪼그리는 작업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그만큼 그 무릎의 반월 연골판이라든지 관절 연골 손상 같은 것들이 쪼그리고 이런 작업을 안 한 사람들에 비하면 네. 확실히 관절염의 그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그런 유전적 소인과 후천적 소인이 다 관여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흔한 질병인 만큼 궁금한 부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치료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무릎 관련해서 흔히 하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망가진 연골이나 무릎 관절 재생될 수 있다? 아니다가 이제 저희 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은 대답일 것 같은데 예. 일단 손상이 되면 잘 치유는 되지는 않죠.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발달해서 이제 정확하게 연골세포가 동일하게 재생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지만 의학적으로는 연골과 유사한 조직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재생할 수 있는 수술적인 기법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이제 손상이 되면 불행하지만 회복되기는 어렵다. 재생이 하지만 힘들다. 네. 예, 그거하고 유사한 세포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소개되어 있는 것들은 존재한다. 자,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적당한 걷기 운동 좋다. 외래 보면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이 사실은 걷는 운동이거든요. 무릎 안에 윤활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윤활렉이 이제 관절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걷는 운동을 함으로써 그런 윤활작용이 더 좋아져서 관절 연골에도 좋고 아울러 비만이 관절염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좋기 때문에 걷는 운동은 저희가 적극 추천하는 운동이고 예. 그러면 이제 아픈데도 걸어야 되느냐가 결국에는 그렇죠. 관건일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아프면 조금 쉬어야 되고 만약에 잠깐 쉬어서도 그 통증이나 부종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걷기를 하고 나서 더 아파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통증이 심하고 부종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잘못된 상식으로 적당한 운동이라는 게 무조건 걷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많이 아플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운동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체중 보완하는 그런 운동부터 스타트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예.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물보다 생수가 무릎 관절에 좋다? 지금 웃고 계세요, 유 교수님. 아니요, 저는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가 굉장히 황당한 궁금해서 질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정확한 인포메이션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옛날에 어디 광고에서 보니까 뭐 미네랄이 있니 없니 네.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관절 성분 중에
이 미네랄, 특히 유황 같은 것들이 생수에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 영양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무릎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을 하나만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야채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섭취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비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군요. 네, 아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예. 이 안에 어떤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물을 먹는 것이 무릎 통증에도 좀 도움이 되지 네. 않겠나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수기에 있는 물은 아무리 봐도 정수를 하다 보니까 미네랄이 많이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예. 생수에는 좀 더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둘 중에 물을 어떤 게 먹는 게 좋은가라고 한다면 생수를 먹는 게 아무리 봐도 몸에는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정수기도 미네랄 보충 필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요즘 그래서 그런 정수기도 나오는 네. 이유가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적인 모습으로 그 회사들도 그런 걸 약간씩 느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쨌든 소비자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 들여다보겠습니다. 까치발 들고 한 발 서기가 무릎에 좋다? 까치발을 들고 저희가 이렇게 그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 하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육에 이제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운동 개념으로 보면은 등척성 운동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발목에도 네. 그 아킬레스건이 약하시거나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오히려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까치발을 설 때 잘못하면 낙상하거나 하면 또 다른 큰 골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궁금증도 보겠습니다. 보충제 섭취하는 게 효과가 있다. 외래에서 이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들 이제 드시고, 실제 이제 뭐 환자 입장에서야 당연하죠. 자녀분들이 또 부모님한테 효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게 또 뭐 이렇게 구매해서 어머님께 권하기도 하고, 실제 드시고 오시는 분들 글루코사민 말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보조제도 마찬가지인데 드시고 내 주변에서 이거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자기는 먹는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십니다. 단지 주의하셔야 될 건 이제 요즘은 그 연세 드신 분들 관절염 있고 이런 분 중에 이제 당뇨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그 동반 질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게 그 인슐린의 그 저항성을 조금 높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당뇨 환자에서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또는 그 각각류 알러지가 있다든지, 또 뭐 혈전 이런 게 있는 분들, 그다음에 뭐 천식이 있는 네. 이런 분들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내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염두를 해둬야 할 부분들이 많네요. 예. 저는 전문 의약품이 아닌 그런 글루코사민을 포함한 그런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선물 받은 거는 또 준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드시고 본인 돈 내고 사 드시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얘기가 많은 물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부의 그 약제들은 좀 효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처방 등급의 글루코사민이나 또는 콘드로이친, 여기서 이제 처방 등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돈을 내고 어디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증거들이 확보되었고 그 물질이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거를 의사가 처방을 하고 구입할 수 있는 네. 그런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특히 설페이트 계열, 황산기가 붙어있는 약제들은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콘드로이친하고 글루코사민을 일부 허가를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한번 임상 그 논문을 가지고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약제들이 효능이 있나 해서 봤더니 효과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효능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로서 처방 등급으로서는 더 이상은 그 의료보험에서 그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보험에서 빠졌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통증, 무릎 통증의 정도도 다를 거고요. 통증의 유형도 다를 텐데 치료법도 당연히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관절염 통증 상태에 따른 치료법은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저희가 외래에서 그 무릎 아프신 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그 오해하시거나 아니면 저 헷갈려 하시는 게
관절 연골, 그 연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네. 의사들이 보통 얘기하는 관절 연골이라는 거는 이제 위아래 뼈가 있어서 이렇게 무릎 관절이 형성이 되는데 그 뼈를 코팅하고 있는 부위가 관절 연골이거든요. 예. 연골과 연골이 바로 맞닿으면 금방 쉽게 닳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뭐가 없다라고 하면 관절 연골끼리는 아마 어렸을 때 걸음마 시작하면 바로 닳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그 사이에 물렁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물렁뼈를 반월 연골판 또는 반월판, 쉽게는 알기 쉽게는 도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환자분들은 그 반월 연골판 찢어졌다고 하는 거를 연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뼈에 그 코팅이 돼 있는 관절 연골에 대한 거를 잘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절염이 얼마나 심하냐 할 때는 항상 뼈를 코팅하고 있는 아래 위에 관절 연골이 있고 그 사이에 반월 연골판 또는 반월판, 네. 그 도가니가 있는데 관절 연골과 이 반월판이 얼마나 닳고 얼마나 손상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어느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관절염 등급은 나누게 됩니다. 그 등급을 크게 나눴을 때 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엑스레이 소견으로 저희가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1기 하면 저희가 엑스레이 구조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이상 소견이 안 보이고 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거나 뭐 가벼운 운동 정도로 치료할 수 있을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2기가 되면 이제 연골 말씀하셨던 연골 성분이 조금씩 소실이 되면서 일부 관절 간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이렇게 자라나오는 저희가 골극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골극들이 자라는 단계가 2단계가 되겠고 2단계는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되면 이제 관절 간격이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민해 봐야 되는 단계가 되겠고요. 흔히 말하는 말기라 하면 이제 4기에 해당되는데 이제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져서 우리가 뼈하고 뼈가 이렇게 접촉되는 관절 간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단계로 이제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단계를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무슨 암이나 이런 거는 MRI나 이런 걸 봐도 잘 모르시죠. 이게 암인지 암이 어디 있는 건지 잘 모르지만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외래 볼 때 이렇게 엑스레이 띄워놓은 환자분들이 오 저렇게 좁아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환자분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뼈끼리 맞닿을 정도면 네. 이제 수술을 권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환자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관절염의 그 엑스레이 소견상 좁아진 정도하고 환자분의 증상하고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절염은 이제 등급을 나눠서 정상에서부터 이렇게 한 25%씩 이렇게 마모되는 순서로 이제 심한 정도를 표시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비례를 하지만 딱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심한 정도라고 해서 꼭 그만큼 아파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릎 통증은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뼈와 뼈 사이에 그 반월판 그런 데가 손상이 되면 내려앉고 닳고 이렇게 하잖아요. 엑스레이에서 보면 어떤 환자들은 저 정도면은 다 거의 내려앉아서 정말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고 한데도 환자는 별로 안 아프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 2기 또는 3기 정도인데도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혹시 골병변이 심하게 있는지 그리고 활액막 염증이 심하게 있는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좀 유심히 보면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좀 닳았더라도 어지간히 수술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거는 네.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는가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KL 그레이드를 사실은 엑스레이에 찍는 기술에 따라서 달리 보이고 또 무릎의 통증이 다른 스파인의 통증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무릎을 다 검사해서 괜찮은 경우에 다른 부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골관절염을 증상들이 어떠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룹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50% 정도에서는 엑스레이에서 심한 골관절염이 있어도 별로 증상이 없는 그런 분들은 뭐 올해도 와서 보니까 퇴행성 골관절염 4기예요. 그랬는데 3년 지나도 골관절염 4기, 5년 지나도 골관절염 4기. 환자 증상은 별반 차이 없고 그렇게 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도 많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또 치료법이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보존 치료에 해당하는 그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무릎이 아파서 의료진을 찾아간 환자 입장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반가운 말은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약물만으로도 통증과 그런 염증을 좀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무릎 이제 수술적 치료 이전에 비수술적 치료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해볼 수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의 첫 번째가 약물 치료만은 꼭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적인 게 무릎 아픈 분들 제가 보면은 그 비만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과체중.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헌상으로 10% 정도의 체중을 감소시키면 확실하게 아주 유의한 무릎 통증 감소가 옵니다. 즉 80kg이신 분들은 8kg, 70kg이신 분들은 7kg 이렇게 그 체중 감소하는 그런 거를 요즘 아마 그 비만에 대한 약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관심들도 많으셔요. 근데 네. 확실히 그런 본인이 결심을 하고 체중 감소를 하는 분들은 무릎 통증이 많이 완화됩니다. 물론 약물 치료하고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를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꼭 먼저 언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첫 단계인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핵심적 치료라고 하죠. 네. 코어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요. 골관절염은 절대 의사가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인용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체중 조절 잘하고 근력을 튼튼하게 해서 다리의 근육에 힘이 좋아지고 이러면 분명히 통증은 줄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좀 이렇게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릎도 관절이 하나가 아니고 무릎 내측 경대퇴, 외측 경대퇴, 슬개대퇴 관절 이렇게 3개의 부위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계단 내려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평지는 잘 걸어요. 이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평지를 도저히 못 걷겠고 계단은 오르내릴 만하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관절염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할 것과 하지 말 것. 예를 들면 쭈그려 앉지 마세요. 양반다리 하지 마세요. 계단길 내려가지 마세요. 이런 것만 좀 잘 교육을 시켜도 환자들은 생활하는데 그리고 골관절염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데 그렇게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약물 치료 중에서도 좀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걸 빨리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해 주세요라고 하는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스테로이드의 경구 복용은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는 치료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처방들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경구를 먹게 되면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몇 달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해서 경구로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관절염이 또 낫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약물로 완전히 그 완치돼서 주사 하나로 뭐 예를 들면 몇 년씩 증상이 완화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스테로이드의 강력한 그 힘을 경험하고 나시면 다음에 뭐 아프면 또 맞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맞게 되면 이제 연골에는 분명히 안 좋다고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네. 특히 뭐 당뇨 있고 이런 환자들은 실제 뭐 스테로이드 맞고 뭐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오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좋은 약인 건 분명하고 그렇지만 관절염에 이제 경부제가 됐건 주사제가 됐건 쓸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선택적으로 써야 되고 사용하는 빈도는 가능하면 1년에 한두 번 미만으로 사용하는 게 권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도 그런가요? 내성이라기보다 이제 그걸 맞으면 금방 많이 좋아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맞고 싶은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스테로이드의 남용도 문제지만 환자들이 그걸 너무 두려워해서 안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려워한다고요? 네, 이퓨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잘 알려진 물질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골을 파괴한다는 생각만으로 전혀 안 쓰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약값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약의 생산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아시다시피 아스피린하고 비슷하게 잘 알려져 있는 약물이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좋은 약물이라고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라면 저거 쓰면 내가 이상하게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궁금한 게 이 약물 치료를 하는데 평생 먹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골관절염이 약물 치료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우리가 골관절염 하면 대개의 환자들은 소염 진통제 네.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염제가 부작용이 많습니다. 위를 깎이게 하고 위 궤양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요. 일부 연구들에서는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병 자체는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병이고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소염제는 그렇게 장기간에 사용할 수 없는 약이라는 거죠. 소염제가 이 스테로이드와 비슷해서 굉장히 약을 먹으면 효과가 빨리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쓰기는 또 편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저희는 속효성 골관절염 약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빨리빨리 통증이 없어지는 약들, 진통제가 있고요. 네. 진통제는 다 좋은데 이게 막 먹으면 몇 분에서는 막 어지럽고 이런 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변비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굉장히 좋은 약인데 한 서너 번, 몇 번 자주 맞다 보면 나중에 인공관절을 할 때 인공관절 감염증의 유발 또 빈도를 또 늘리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효성 약물들은 짧게 쓰면서 긴 관절염을 어떻게 하면 길게 치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약들이 이제 지효성 골관절염 약제라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영양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골관절염 자체가 그냥 달아 없어지는, 무릎이 달아 없어지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골관절염도 아주 낮은 정도의 사람마다 패턴은 다르지만 염증이 계속해서 유발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병들이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부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좀 줄여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염증이 줄어드니까 물질이 줄어드니까 통증을 만드는 그 원인 팩터들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지효성 골관절염 약제라는 것들이 많이 요즘은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보카도에서 추출한 물질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지는 그 천연 허브 물질들,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그런 물질들도 염증을 일으키는 그 단계에서 염증 물질을 줄인다는 많은 연구들이, 기초 연구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을 쭉 지속적으로 써서 염증 레벨을 낮춰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한 통증이 한 번씩 올 때 속효성 골관절염 약제들, 소염제, 진통제, 심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체계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 치료제도 요즘 되게 다양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는 하이알루로닉 액시드가 가장 흔하게 쓰였고 네. 최근 들어서는 DNA 주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로스 팩터를 하는 성장 호르몬이 있는 그런 주사들, 또 그 콜라겐, 텔로 콜라겐을 주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주사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의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컨트라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DNA 주사, 뭐 PRP, 심지어 줄기세포 주사까지 이제 이런 주사들은 조직을 재생하는 데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실은 도입이 되었고 또 일부 효과가 있다는 보고 때문에 이제 신의료 기술로 등재가 돼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 조직 재생 때문에 연골 재생 때문에 도입이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사실은 부족한 상태여서 다양한 주사 요법 중에 환자에 맞는 요법을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 새로운 주사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소염, 항염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와 히알루론산 주사라든지 또 PDRN 주사라든지 또 이런 그 PRP라든지 다양한 이런 주사들은 사실은 윤활작용 또는 그런 쿠션 역할, 그런 역할들이 좀 더 강화되고 어느 정도의 소용 효과가 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구별하실 거는 스테로이드는 그렇게 염증이 심할 때 그런 물을 말리거나 할 때 쓰는 그런 주사고 나머지 주사는 조금 윤활 쪽이 더 성능이 강화된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비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나의 상태에 딱 맞는 그런 치료법을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릎 치료는 수술보다 먼저 통증의 원인을 알고 그거를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 건강 지키는 만큼 오래오래 쓸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